영화처럼 재밌는 금융 이야기. 저는 유튜브 하는 증권사 팀장 이현민이고요. 저는 영화는 김기범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달 너무 빨리 지나가는데 그러게요. 딱 벌써 날씨가 이제 지난달 우리 촬영할 때는 덥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오늘 또 엄청 춥죠. 네, 오늘 엄청 춥네요. 올해는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수능 날보다 어떻게 또 뒤에가 더 추워갖고 보통 수능 한파 막 이런 거 얘기하는데 네. 아 진짜 그 지구 온난화 이런 게 있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다음 주가 이제 바로 이제 12월 되니까 네, 또 더 추워지는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어쨌든 저희 영mon이 이제 거의 자본주의 다큐 후반부 가고 있는데 네. 이번 거는 제목이 세상을 바꾼 위대한 철학자. 철학자들. 네. 사실 지난번 촬영할 때 이건 무슨 내용일까 약간 기대했는데 저는 기대한 거랑 비슷한 내용이었어요. 봄님 어떠셨어요? 저는 처음 그 두 분이 철학자 두 분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두 분 다 이름은 많이 들어봤는데 네. 이분들의 생애라든지 이분들의 사상이라든지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듣는 건 처음이었어요. 네. 처음에 4명의 그 경제학 한 사람을 설명하거든요. 그 뒤에 2명은 안 나왔더라고요. 네네네. 뒤에 2명도 좀 궁금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죠. 네. 아무튼 그건 이제 그 네. 두 명은 네. 5화에 나오더라고요. 아, 제가 5화에? 네, 5부를 조금 봤는데 아. 5부에 좀 나오니까 그때 한번 또 다뤄보죠. 기대해봐야겠네요. 네. 2명. 그 두 분은 그래도 그나마 좀 현대의 좀 경제학자분들 네. 그리고 이분들은 굳이 얘기하면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올 고전. 때의 네. 예, 경제학자들 근데 일것 같습니다. 그 지금 이제 4편에 나오는 게 아담 스미스랑 칼 칼 마르크스인데 둘 사이도 상당히 기간 맞아요. 차가 있더라고요. 네. 저는 이제 아무 생각 없이 보고 오늘 이렇게 좀 촬영하려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네. 그래도 엄청 세월 차이가 있더라고요. 둘 사이에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게 생각보다 머네 그 네. 간극이 이렇게 네.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아담 스미스를 저는 좀 다시 봤죠. 아 이게 네. 되게 옛날이구나. 이 사람이 한 게 나름 그래서 혁신적이라고 하는구나 이런 거고 두 번째 이제 칼 마르크스 내용도 그렇게 보면 옛날이구나. 이게 우리가 뭐 그 칼 마르크스 얘기를 90년대에도 많이 했지만 생각보다 옛날 얘기다. 네, 네. 그런 생각은 했죠. 네. 저는 아담 스미스 국부론 보면서 네. 당시에는 되게 혁신적이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 네. 중상주의 이야기도 잠깐 나오지만 네. 그 전에는 나라에서 얼만큼 금이나 은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나라의 힘이 결정이 되는 거였는데 이제 국부론이 나오고 나서 나라의 이제 힘 자체를 그 나라가 생산할 수 있는 양, 그러니까 네, 노동량 뭐 이런 걸로 측정을 한다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약간 뭐 그거에 비견할 수 있을지는 저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모르겠지만 뭐 천동설에서 이제 지동설 뭐 이런 걸로 바뀔 때의 센세이션이라든지 아니면 저는 이공계를 나왔으니까 비유를 하자면 숫자 제로 같은 경우는 되게 숫자 개념이 나왔은 지 수천 년 이후에 나왔대요. 네. 네. 그러니까 제로라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정의를 못 하고 있다가 제로라는 거를 한번 숫자로 써보자라고 한 거는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고 나서도 이제 굉장히 이후에 예, 태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어떻게 보면 기존에 없었던 걸 새로 발명을 한 건 아니지만 되게 훌륭한 발견이었다. 저도 네. 오늘 사실 촬영 준비하면서 다른 이제 자료 조사 보다가 느낀 건데 결국은 문과 과목들은 사실 물론 이과도 마찬가지지만 그리스 철학에서 가지치기 된다 이런 표현을 네, 하시더라고요. 네. 다른 교수님 나온 거에 네. 생각해보면 그렇죠. 철학자가 법학자가 되고 철학자가 의사도 하고 철학자가 수학도 하고 맞아요. 천문도 봤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근대로 오면서 그게 이렇게 각각 학문을 가지치기 했는데 그래서 아담 스미스의 경제학이라는 학문으로 가지치기가 되니까 그러면 의미가 크다. 네. 이게 내용도 뭐 나름 센세이션을 하지만 네. 그렇게 가지치기로 보면 확실히 새로운 학문을 만들었으니 대단하다 이렇게 좀 다시 느꼈어요. 맞아요. 네. 저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 4부 늘 하듯이 네. 궁금한 점 좀 네, 살펴보면서 내용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네. 범님이 한번 얘기 시작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저는 이번에 국부론하고 자본론을 처음 접하게 됐는데 팀장님은 관련 전공도 하셨고 업계에서 경제학에 일을 하고 계시니까 네. 혹시 국부론하고 자본론을 이제 처음 접하셨을 때 어떤 느낌이었는지? 네. 사실 약간 커밍아웃처럼 됐는데 저는 전공이 그런 상경계는 아니거든요. 사실 네. 저 전공은 사실 법학인데 네. 네. 그래서 뭐 결론부터 얘기하면 일단 안 읽어봤고요.
사실 오늘 하면서 이제 저희 회사는 아무래도 상경계 출신이 많으니까 물어봤는데 안 네. 읽어본 친구 반, 읽어본 친구 반인 것 같아요. 네. 사실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경제 수업이 싫었거든요. 네. 맨날 외워야 돼서 싫었어요. 뭐 이렇게 히스토리를 모르고 뭐 몇 년도에 누가 뭘 했는데 시험에 뭐 몇 년도가 답이냐 이런 거 물어보는 게 되게 싫어서 약간 경제 전공을 선택할 때 그 부분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사회에 나와서 증권사를 다녀보니까 또 그쪽 분야가 재미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약간 적성이 그쪽에 더 잘 맞는다 이렇게 느끼게 됐고 사실 경제 이런 게 또 먼 듯한데 사실 가까이 또 있거든요. 우리가 하는 모든 활동이 경제 활동이고 이게 뭐 학문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알면 좀 더 재밌었겠다. 네. 혹은 또 경영도 그런 거잖아요. 뭐 이렇게 오너가 하는 결정을 또 학문적으로 파보는 거고 생각보다 재미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읽어보진 못했지만 이렇게 좀 다큐 보고 또 자료 확인해보고 했을 때 네. 뭐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국부론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뭐 교과서에서도 뭐 보이지 않는 손만 중요하게 나오지만 사실 그 근간은 그전 이제 중상주의 시대에 네. 국가 중심으로 막 이렇게 국가가 전쟁하려고 돈 모으고 막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아담 스미스는 더 국민들이 돈을 많이 벌고 어떻게 자유롭게 경제 활동하는 거에 포커스가 있고 그런 활동이 어떤 도덕률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네. 이렇게 하는 부분이 좀 신선하게 느껴졌고 법 전공 중에도 이제 자유에 대해서 헌법 수업 같은 거 들으면 자유가 뭔가 이런 게 하는 게 나오거든요. 네. 거기도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자유가 무조건 자유가 아니거든요. 네. 이렇게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근데 이제 아담 스미스 얘기를 보면서 원래는 그런 좋은 뜻인데 실제로 우리가 좀 오해하고 있겠다. 무조건 뭐 자유 경제를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자유가 심히 본래 의미는 그 뜻이 아닐 수도 있겠다. 네. 네. 일반적으로 막 오용되는 게 그런 식으로 다른 교수님도 뭐 얘기하더라고요 유튜브에서. 네.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자본론도 사실은 이제 제가 뭐 나이가 조금 있기도 하고 제가 대학 다닐 때는 뭐 자본론을 이 약간 이렇게 어떤 학문으로보다는 이제 그때도 학생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먼저 읽는 느낌이 좀 남아 있긴 했었어요. 저희 때는 뭐 그렇게 심한 건 아닌데 네. 약간 대학교 때부터 공부를 약간 담을 쌓고 책은 이제 굳이 읽지 않고 네. 그래서 넘어가서 안 봤었거든요. 근데 네. 이렇게 다큐멘터리 보고 느낀 거는 되게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이론을 당연히 생각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사실 비슷한 건 아닌데 제가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저희 위에 팀장님은 상대를 나왔었거든요. 그때 네. 옛날 직장에서. 그래서 그때 뭐 리만도 터지고 뭐 경기가 계속 도는 걸 보고 결국 자본주의 생리가 자본을 투하해서 더 잉여 생산이 나오는데 네. 이게 무한하진 않을 것 같다. 네. 총량이라는 게 있지 않겠냐. 그 끝이 되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랬더니 뭐 이런 걸 묻고 그래? 이런 표정을 저를 쳐다보셨었거든요. 네. 근데 결국 그 칼 마르크스가 생각한 게 그런 거잖아요. 그 끝에 가면 이제 뭐 결론은 좀 그때 저는 못 찾았지만 사회가 버티지 못하고 이제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통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나온다. 네. 이런 컨셉으로 간 거죠. 근데 자본주의도 언젠가 끝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의문을 갖는 게 되게 학문적으로 자연스럽다. 네. 왜냐면 철학적인 접근이 좀 더 이때는 더 있는 그쵸. 거니까 그 뒤에 경제학들은 좀 수리적 계산이 많이 들어간다면 네. 그때까지는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둘 다 그렇게 재밌게 느꼈다. 네. 네, 그렇게 생각을 했죠. 네. 학문의 순서로 이해하면 좀 더 재밌지 않을까. 학문의 순서. 네, 처음에 중상주의라는 그래서? 게 있었고 네. 그 거기 따로 제가 조사한 것 중에 중상주의 중에 아담 스미스가 느낀 거는 그거였더라고요. 스페인이 막 신대륙에서 금을 갖고 와서 네. 그걸 쌓아놓는 게 부고 그거를 전쟁하는 데 썼대요. 그래서 네덜란드에 돈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페인이 아무리 부를 만들어내도 스페인에선 쓰여지지 않는 거죠. 그렇죠. 식민지였죠. 네. 네덜란드가. 네. 그러니까 그걸 아담 스미스가 보고 그 여기 다큐에 보면 그 부라는 게 일반 사람들이 쓰는 생필품, 인체의 비유. 네. 생필품 네. 같은 거라고 설명을 하잖아요. 네. 근데 결국 투자가 자국 내에 들어가야 또 돈이 돌고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한 요체가 그래서 나왔다 이렇게 네. 보면 이 사람이 되게 좀 브릴런트하다, 똑똑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중상주의에서 이제 국부론, 자본론 이렇게 흐름이 그 되게 인간의 초점을 맞춰서 점점 변화한다는
관심을 받았어요. 아, 예전에는 이제 국가 네. 중상주의는 딱 국가에 금이 얼마나 있느냐여서 네. 그 국부론에서는 국가의 노동량, 국가의 힘을 이 노동력의 총합, 뭐 아, 생산량의 총합으로 보는 관점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자본론은 오히려 이렇게 노동자와 이제 그 자본가 이렇게 나눠가지고 좀 더 인간에 더 포커싱된 그쵸, 느낌이었어요. 그쵸. 그래서 그 이후에 경제학이 점점 좀 인간을 중점으로 좀 포커싱해서 발전하지 않았나라는 느낌은 아, 받았습니다. 아, 네. 저도 그런 비슷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담 스미스가 그 다큐에도 나오지만 그 사람들이 가난한 나라가 국가가 자체 부가 있어도 부자라고 볼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게 그렇죠. 되게 요체다 네, 그런 네, 생각을 해서 네. 핵심은 그런 거였던 것 같고 좀 제가 뛰어나다고 느낀 거는 이제 부의 원천이 노동력에서 나온다. 이거는 칼 마르크스랑 일맥상통하거든요. 그렇죠. 칼 마르크스는 그걸 이제 수치화하는데 조금 더 뭐 네, 네, 일노동력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 아담 스미스는 이제 그 기준이 그거다 이렇게 한 것도 되게 공감대가 있다. 사실 네. 그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재화라는 게 결국 사람이 투여돼서 나오는 거거든요. 대단하다라는 점을 느꼈죠. 네. 저는 이제 영화 쪽에서 일하고 있다가 보니까 이제 그런 K 컨텐츠라는 말을 저도 많이 쓰고 많이 듣기도 하는데 이제 K 컨텐츠가 왜 이제 화두가 된 거는 뭐냐면 K 컨텐츠로 이제 돈을 벌 수가 있어서였고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 됐기 때문에 K 컨텐츠가 되게 화두가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K 컨텐츠라는 게 비단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이제 워딩으로 단어로 정리를 하는 게 소프트 파워라는 개념입니다. 들어보셨겠지만 네. 하드 파워하고 소프트 파워라는 게 있는데 하드 파워는 기존에 있는 뭐 경제력이라든지 군사력 같은 이제 다른 다른 나라를 지배할 수 있는 지배력을 나타나는 거고 소프트 파워는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좀 따라하고 싶게끔 하는 이제 매력 같은 단위인데 이제 이 국부론 자본론 때는 이제 나라의 단위를 이제 경제력으로만 판단을 했는데 현대에서는 소프트 파워라는 개념도 나오는 걸 보니까 이제 나라의 힘의 단위를 측정하는 방법이 다양화되고 있구나. 그쵸. 네, 라는 생각도 많이 했거든요. 아 그런 건 좀 생각을 못 해봤는데. 네. 그러니까 재밌네요. 네.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동북아 3국 뭐 한중일 이렇게 제가 봐도 한국이 좀 뭐 인구도 적고 여러 가지 조건도 좀 어려운데 왜 이렇게 뭐 요즘에 좀 그래도 괜찮아졌으니까 그렇죠. 원인이 뭘까 했을 때 그것도 저도 소프트 파워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리고 그 이면에 가장 큰 제가 봤을 때 강점은 자유롭다. 자유로운 게 제일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뭐 아마 금융업이라서 뭐 어떻게 보면 상관없는 것 같지만 금융업도 좀 자유로운 분위기가 결국 뭐 새로운 상품도 만들고 더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고 이런 거가 있거든요. 그건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규제 뭐 맨날 뭐 기사에 나오는 것처럼 정부 규제 때문에 못한다가 비단 제조업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금융권도 규제를 풀어줘야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또 물론 규제를 풀면서 생기는 부작용도 당연히 있죠. 그래서 제가 이 일 몸담으면서 좀 느낀 거는 그래도 금융업도 좀 더 이렇게 제조업처럼 친화적으로 규제를 좀 더 풀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네. 아마도 이제 우려하는 거는 제조업하고 금융업 차이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돈을 만지는 직업이다 보니까 이제 저희 직종이 부도덕한 경우 사회 파급 효과가 크다 이게 정부가 우려하는 네네네. 부분인 것 같은데 네. 결국은 그래도 조금은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저는 이제 허용해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예를 들어 뭐 미국 같은 경우도 규제 제도가 되게 심플합니다. 할 수 있는 걸 해라. 네. 대신 위반하면 처벌이 엄청나게 세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율적으로 하는 부분이 꽤 있어요. 그게 미국 월스트리트나 이런 게 결국 글로벌리 잘 나가는 이면은 그런 게 있다 이렇게 느껴지고 그렇게 보면 한국은 조금 더 좋게 보면은 발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남은 거고 나쁘게 보면 아직은 규제가 좀 많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바뀌면 좀 더 찬스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아담 스미스가 옳았던 거죠. 그럼 자유롭게 해야 된대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현재까지 영향을 주고 있고 그 아담 스미스 국부론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나라의 부를 측정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한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걸 들으면서 저거 나 뭐가 익숙한데? 라는 네.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GDP라든지 어. 뭐 GNP라는 개념 네. 같은 게 있잖아요. 아, 흔히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경제 척도를 얘기를 할 때 GDP를 빗대어서 많이 그쵸. 예, 얘기를 하는데 그 GDP 개념이랑도 약간 일맥상통하는 느낌입니다. 그렇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저도 이거 그냥 이렇게 뭐 보면서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저희가 방송하기 전에 조사하고 네. 여기 내용 봤을 때는 확실히 그걸 비교해 보면 더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종상주의가 단순히 금을 쌓아놓는 거 그 돈에만 포커스를 맞췄다면 이제 아담 스미스 책은 국가의 부잖아요. 네. 그 왕정이 아니라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왕정이 갖고 있는 돈은 국가의 부가 다 아니거든요. 나눠져 있잖아요. 귀족도 있고 뭐 이런 그런 측면에서 좀 더 그 광의의 어떤 경제 규모를 본다 네. 이렇게 와닿고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노동을 기준으로 삼았다 이거는 되게 되게 혁신적이다. 네.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당연히 뭐 노동이겠지만 그때 아무 기준이 없었을 때라고 보면 네. 창의적으로 잘 뽑은 것 같다. 그리고 거기 보면은 그 얘기도 재밌거든요. 뭐 아담 스미스가 말한 게 한 나라 안에서 생산된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 뭐 이런 것들이 국가의 부다. 네. 이 GDP랑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그렇죠. 있는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그 뒤에 GDP를 측정하는 여러 가지 그게 조금 달라진 부분도 있지만 네. 경제의 근간이 된다 네, 이런 네. 표현이 이런 걸 보면 좀 확실히 이해가 되는 거죠. 네. 현대 경제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굉장히 많이 그렇죠. 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국가를 벗어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의미가 있는 국가가 얼마나 부를 생산하고 이 자본주의 총량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국부론이랑 자본론을 좀 찾아보니까 국부론은 성서 이후에 가장 많이 팔린 책이고 네. 칼 마르크스는 미국에서 위대한 사상가를 조사했을 때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상가로 철학가로 뽑히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재까지도 되게 유효한 경제 개념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네. 팀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라는 게 물론 이제 학교를 다니거나 이렇게 단편적으로 듣는 것들이 사실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정돈된 이론의 결론적인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한 GDP라는 거는 대부분 정규 교과 과정을 나온 사람은 개념을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개념이 아예 없을 때 그 GDP를 설명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뭐지? 뭘 어디부터 얘기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철학적이거나 학문적인 내용이 지금 보면 조금 틀린 부분이 당연히 있죠. 뭐 네. 예를 들어 칼 마르크스의 그 마지막 고도화된 자본주의 사회에서 혁명이 일어나서 공산주의를 간다. 근데 실제 공산주의 국가는 자본주의가 없는 국가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러시아 같은. 네네. 그러니까 안 맞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그 결론 알지만 그래도 앞쪽에 자본주의 속성이 노동을 통해서 자본과 노동자가 갈라지고 잉여 생산이라는 게 존재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에는 모순도 있고 이렇게 운영이 된다라는 기초를 닦아준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충분히 의미가 있다. 뭐 비슷한 예로 뉴턴의 만류인력하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네. 대해서 단편적으로 조금씩 알잖아요. 네네. 그래서 뉴턴이 틀린 내용을 아인슈타인이 찾아내는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는 그거 다 정립된 마지막을 알잖아요. 그렇지만 뉴턴이 중요하다는 건 알잖아요. 똑같이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그게 그 시대의 의미가 있었고 네. 지금 우리가 아는 토대가 된다. 그런 걸 좀 느낀 게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후배의 아는 지인인데 네. 서양 고전을 순서대로 읽게 시켰대요. 아버지가.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 제자관계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들이 쓴 책을 그 순서대로 읽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원론적인 주장이 있고 네. 그 다음 제자가 쓰면 이걸 보완하게 되고 네. 그렇게 순서대로 익히게 하니까 사고의 깊이도 높아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학도 이렇게 순서의 개념으로 접근하면 조금 더 깊이 있게 알게 네네.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죠. 저는 그 자본주의에서도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자본주의의 원리에서 유효하다기보다는 자본주의에 계속 경종을 울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니네 자본주의에서 계속 이렇게만 가면 여기 문제가 문제가 된다. 이거는
과거에 누가 이렇게 칼 마르크스가 경고했던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경종을 울리는 이제 바운더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선을 넘지 않게끔 자본주의에서 좀 긍정적인 작용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서 아직도 유효하지 않나 그런 면에서.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약간 이게 좀 새끼를 새는데 네. 영화 소재 예언 이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 항상 클리셰로 쓰이는 게 예언을 봐서 미래가 봐서 바뀐다 네. 이런 컨셉이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모르면은 안 그렇게 될 건데 아. 알아서 이렇게 된다든지 네, 네. 똑같은 거죠. 원래 자본주의에 문제가 있다. 아담 스미스도 이렇게 자본주의 돌아간다 설명하고 네. 칼 마르크스 설명해서 예측을 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이런 게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걸 했기 때문에 그걸로 안 간 거죠. 오히려 거기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니까 네. 이걸 보완하는 이제 어떤 경제 정책이나 뒤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예전에도 뭐 영국 산업혁명 보면은 뭐 어린이들 노동하고 결국은 근데 어느 순간 그걸 못하게 하고 그 변화를 주잖아요. 네, 그런 데서도 이런 어떤 학문적인 의미가 있다. 경고를 주고 그걸 뭐 어느 시점인가는 그걸 참고해서 바꾸니까 이 책 말고도 좀 뒤에 보면은 다른 에피소드 뭐 보다 보면 경제 대공황이 온단 말이에요. 결국은 네. 자본주의 뭐 엄청 미국 1차 세계대전 때 얼마나 자본주의적으로 돌아갔겠어요. 뭐 대량 생산하고 결국 대공황이 오잖아요. 네. 그래서 케인즈주의가 나와서 막 또 계획경제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계획경제는 그 전에는 이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하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막 계획경제 좋다 막 이렇게 가다가 계획경제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자유주의가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비판의 대상이 됐던 자본주의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자본주의는 다른 거죠. 변형된 거죠. 그렇죠. 네. 좀 더 발전된 자유. 그렇죠. 그래서 자유주의. 이런 학문의 가치가 그런 데 있지 않을까. 그 경종을 주고 이렇게 또 다른 가능성을 엿보게.